미국의 대통령이 결국에 중앙은행장을 검찰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최근에 연방검찰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이 중앙은행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연준 본부 건물 재건축 예산을 두고 파월이 미국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많은 분들께서는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계시죠.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진짜 이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갈등들이 결국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작년부터 줄곧 공개석상에서 파월 의장을 향해서 말을 했어요. 이 금리를 빨리 내려라, 거의 매일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반면에 파월 의장은 어떻죠? 이 물가 통제랑 금융 안정을 이유로서 성급한 금리 인하에는 신중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마침내 검찰 수사라는 초강수로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게 파월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입니다. 소환장을 받은 직후에 X를 통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면서 연준 의장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언뜻 보면은 법 절차를 따르겠다라는 말처럼 보이겠지만 이어진 멘트의 취지는 달랐습니다. 이 파월 측에서는 이번에 전례 없는 조치가 미국 행정부가 미국 연준에 가하고 있는 위협과 압박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악관이 중앙은행을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신흥국 정치에서나 보던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중앙은행 총재를 여러 번 경질을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금리를 낮추도록 압력을 넣어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고 물가가 급등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비슷한 중앙은행 길들이기가 현실로 벌어지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악을 하고 있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로 미국 연준의 독립성을 거의 신성 불가침한 원칙처럼 여겨왔었는데요. 정치 권력이 통화 가치랑 물가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현재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죠? 그런 금기를 깨버리고 노골적으로 미국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한 모순적인 신호를 던지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단순하게 보시자면은 금리를 빨리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자라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약 3.5% 수준인데 트럼프가 여기를 더 낮춰가지고 경제 성장이랑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동시에 챙기고 싶어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증시에는 호재죠. 돈이 풀리면 기업이 싸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소비도 늘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금리를 낮춘다, 과연 그 돈의 가치가 제대로 유지가 될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약에 미국의 연준이 이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게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불붙으면서 물가가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어떤지 볼까요? 가장 최신 데이터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였습니다. 한때 9%까지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여기까지 내려온 건 상당한 성과인데, 그렇지만 연준의 공식 목표치인 2%랑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약간 높은 수준도 맞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2.7%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완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니까 섣부르게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 측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됐다라고 해석을 해요. 최근에 보셔라, 물가가 잡혔다,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수치를 두고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시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채권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죠. 연준이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채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그대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지금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데에는 향후의 통화정책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고 있다는 이런 분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트럼프 측에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반대로 시장 금리를 높여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측에서는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런 식이라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치만 높여져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더 올려버리는 부작용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작 연준을 길들이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의 신뢰만 잃어버리고 중장기 금리 폭탄을 맞게 된다라는 아이러니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준을 지켜야 된다는 쪽에 공개적인 힘을 실어주고 나선 건데, 유럽 중앙은행 22, 영란은행 BOE, 일본은행을 비롯한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우리는 미국 연준과 파월 의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의
비공식 채널로서 이 미국 재무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해요. 글로벌 중앙은행 커뮤니티 전체가 현재 미국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선 셈인 건데 이유가 뭐냐? 이게 단순하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신뢰 사슬에 금이 가겠죠. 어느 나라든지 간의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 물가 안정이 필수인데 미국 연준이 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물가 안정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세계 최대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미래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달러를 외화 보유고로 덜 가져가고 금이나 다른 나라 통화를 더 가져가겠죠. 또는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해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번에 급등했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포함해서 이미 자국 통화로서 무역 결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태가 이런 탈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면서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상승 장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도 미묘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달러 인덱스는 거의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연준의 압박,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대외 갈등이랑 관세 공세까지도 겹치면서 달러 약세 요인이 짙어졌었고 이 달러가 약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로와 엔화,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 포함해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친 바가 있었고, 그리고 큰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 하나의 증거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꾸준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는데요. 2026년 1월 현재 해시레이트는 초당 1제타해시를 넘어왔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채굴 자원이 투입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채굴자들이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확신하면서 설비 투자를 늘렸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죠. 가격이 크게 출렁했음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입된 투자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거. 이 정치라거나 중앙은행의 혼란과는 무관하게 이런 탈중앙 네트워크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랑 트럼프의 갈등이 아이러니한 건요. 암호화폐 세계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연준이 금리를 확 내리고 돈을 푼다. 이 단기적으로 넘치는 유동성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반대로 연준이 끝까지 독립성을 지키려다가 미국 정부랑 정면적으로 충돌한다. 그러면 초기에 시장이 불안감을 가지면서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견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다면 이 사람들은 정부를 통하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마련인 거고 실제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비상자산으로 축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 미국도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번 이슈의 파급 효과가 단순하게 금리 한두 번 더 내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 연준이랑 행정부의 충돌이 몰고 올 여파들은 2차, 3차 효과로 전 세계를 흔들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 하락들은 각국의 외환 보유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 국가들 전부 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미국의 이런 압박들은 국제 금융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평소 같으면 미국 연준이 금융위기 때 각 국가의 달러를 빌려주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었는데 연준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도 어떨까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자체 방어막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이 지역 차원의 비상 유동성 펀드를 만든다거나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을 키우려는 이런 논의들이 활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존의 중앙집중 금융체계 밖의 대안들이 주목받기 시작한다는 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암호화폐랑 리플, XRP 이야기를 꺼내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우리 신사천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맥락 없이 XRP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주제랑 XRP를 깊이 있게 연결드려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리플의 XRP는 원래 국제 송금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암호자산이죠. 전 세계 돈 이동의 윤활유가 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리플사가 지난 10년 동안 이 전통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고 리플넷이라는 결제망을 구축해왔죠. XRP를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이 사이에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는 실험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일본, 동남아 포함해서 70개 이상의 국가들과 그리고 금융회사들까지도 리플넷에 참여를 했고요. 미국의 PNC은행, 스페인의 산탄데르은행, 여러가지 대형은행들도 XRP 기반 국제송금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리플사 측에서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프로젝트에도 협력해왔었고,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 자문기구에 리플사가 참여하고 영국과 프랑스 포함해가지고 CBDC 연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시험사업 기술 파트너로서 리플을 선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XRP는요, 암호화폐 중에서도 기존 금융권과 가장 폭넓게 손잡고 제도권의 다리 역할을 해온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XRP가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신뢰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번 연준 트럼프 사태의 본질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건데요. 이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은 미국의 중앙은행마저도 정치에 좌우되는 세상이 온다. 각 국가의 정부랑 은행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거래를 해야 될까요? 미국이 자기 입맛대로 맞지 않는 나라에는 중앙은행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누구라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싶어질 겁니다. 저는 그 대비책 중에 하나로서 탈중앙화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가 가장 선두주자라는 거. 이 제 개인적인 해석이겠지만 이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못 믿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에 리플의 XRP 같은 중립통화망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송금이라거나 외환결제에서 더 이상 미국이나 스위프트만 같은 특정 국가기관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위에서 가치를 주고받는 이런 날들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XRP는 이미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상당한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방향성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번 연준 사태를 계기로서 최소한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서 플랜 B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을 거고, 그 대안의 후보 중에 하나로서 암호화폐 기술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시대에서 탈중앙 네트워크의 시대로 이런 이행 흐름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큰 변화 앞에서 기대랑 우려가 교차하시게 될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원칙과 유연성, 이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신의 원칙을 정립하셔야 돼요.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한다. 분할 매수랑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킨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지양한다. 여러 가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고, 이런 원칙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닻이 될 겁니다. 이 동시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추셔야 되는데요. 연준과 행정부 갈등의 결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만큼 한 가지 시나리오에 올인하는 전략, 이건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 재발 같은 최악의 경우부터 유동성 파티로 자산시장이 폭등하는 이 최상의 경우까지도 전부 다 상정하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 적정 수준의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유망 자산의 분할로 접근하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수비랑 공격의 균형을 맞추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번 파월 연준의장 소환 사태는요, 이 단순 뉴스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판도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금리 인하 압박 사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돈의 힘의 축이 이동할 조짐이 엿보인다는 거. 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무엇이 대안이 될 것인가? 이미 현재 시장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충돌의 결말은 결국에 돈의 흐름을 새로운 길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고, 저는 앞으로도 이 거시경제랑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큰 그림으로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또 실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정리한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이 투자라는 게 빨리 가는 게임이 아니라요. 욕심을 줄이고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시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또 시야가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판단까지도 거칠어지는데, 투자에서 이 급함은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빨리 수익을 내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앞설수록 목표도 흐려지고요. 결국은 가격에 끌려다니는 이런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목표 타점을 미리 정해두는 거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부 정리하겠다. 이 구간에서는 더 욕심내지 않겠다. 이런 기준이 먼저 서 있어야지 시장이 움직일 때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이 욕심을 키워가지고 한 번에 크게 먹으려는 매매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대응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를 드리지만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드릴 때
목표 타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 매번 업비트를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막상 순간적인 상승이 나와도 대부분 욕심 때문에 결국에 매도를 못하고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기에 진입을 했더라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목표 타점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기 고점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이 시기가 크게 흔들리는 구간으로 느껴진다기보다는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시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미리 걸어두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원칙 매매를 살리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훨씬 더 건강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라는 게 늘 기다림과 내려놓음의 반복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쌓이는데 욕심이 커질수록 오히려 손에 남는 거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국 시장에서 편해지는 순간 이때 크게 먹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런 흐름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챙기기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빠르게 가려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고요. 욕심을 누린 사람이 결국에 계좌를 지킵니다. 이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언제나 차분한 대응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